새벽 4시. 화면 전역의 스피커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은 목소리로 울렸다. 전 주민은 즉시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이동을 금한다. 통행증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북도 끝에서 군화가 바닥을 찢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 손으로 셔츠 단추를 잠그고 바른 손으로 책상 서랍을 눌러닫았다. 습관처럼. 아니, 습관이어야만 했다. 내 직함은 보위성 내부감찰 특별조 책임. 누군가의 충성심을 재단하고 누군가의 보고서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림자라고 불렀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림자는 들키지 않는다. 늘 남을 들킨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도시가 조용해졌고 조용함 속에서 공포가 번졌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는 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처럼. 나는 내 방 창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바깥 소리가 들어온다. 바깥 소리가 들어오면 현실이 더 선명해진다. 현실이 선명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 흔들린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인민반장은 아니었다. 보웨이브 합동조였다. 얼굴이 낯설었다. 낯선 얼굴이란 이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다. 동지, 즉시 출근하시오. 짧았다. 그 말이 없었다. 그 짧음 속에서 나는 내 목덜미가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출근이라 지금? 나는 내 손목시계를 봤다. 새벽 4시 13분. 이 시간에 특별조 책임자를 부른다는 건 하나뿐이다. 사람이 움직였거나 종이가 움직였다. 나는 상의 안주머니를 손끝으로 한번 눌렀다. 거기엔 늘 같은 것들이 있었다. 감찰 업무용 검열표, 암호표 일부, 그리고 작은 금속 스테이플러, 종이를 묶는 것. 때로는 사람의 목을 묶는 것과도 같았다. 특별조는 현장에 나가기 전 반드시 기록 삭제 확인표를 작성한다. 내가 만든 규정이었다. 기록이 남으면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 그 손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늘 먼저 지웠다. 먼저 숨겼다. 먼저 잘랐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내 손끝이 처음으로 떨렸다. 내가 지워야 할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기록을 지우려 하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차에 오르자 군인이 내 옆에 앉았다.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나도 그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는데 익숙했다. 차창 밖으로 검문소가 늘어섰다. 야간 검문이 강화됐고 길목마다 통행증 전수 검사대가 세워졌다. 도로 위에는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줄을 세워두고 한 장 한 장 도장을 확인했다. 도장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누가 이렇게 크게 흔들었지?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나를 부르지? 비웨이성 건물은 늘 차가웠다. 벽에 붙은 구호문은 따뜻한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제 온도는 얼음이었다. 사상은 생명이다. 그 문구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웃으면 들킨다. 들키면 끝이다. 현관을 들어서자 담당원이 내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평소라면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는 내 얼굴을 2번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침을 삼켰다. 그 반응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퍼졌다. 내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췄다. 문고리를 잡기 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실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침이 평범할 리 없다는 것. 책상 위엔 봉인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검은 실로 묶인 채 붉은 밀랍이 찍혀 있었다. 밀랍 위에는 익숙한 도장이 있었다. 숙청 지령에만 쓰이는 그 도장. 그런데 이상했다. 봉인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이었다. 아주 미세하게 실의 매듭이 다르게 꼬여 있었다. 이런 건 특별조 책임자인 나만 알아본다. 나는 내 손가락 끝이 다시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서류철 맨 위에 작은 메모지가 얹혀 있었다. 연필로 급히 적은 글씨. 손이 급했는지 핵이 번졌다. 그리고 그 메모의 첫 줄. 나는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목구멍이 막혀 숨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소리도, 공기도, 시간도. 내 눈앞에서 글자가 흔들렸다. 해상 1순위. 그 뒤는 찢겨 있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그 이름을 심겼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우면서도 나에게 이걸 봤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첫 줄의 대상은 누구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그 이름이 내 이름이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찰했다. 내가 지금까지 잘라낸 사람들, 내가 보고서로 묶어버린 인생들, 내가 도장으로 눌러버린 손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다시 방송이 울렸다. 더 강한 목소리였다. 비상소집. 모든 기관은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도시는 숨을 죽였고 보웨이 성화는 반대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사냥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나는 메모지를 손끝으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단 한 장의 종이. 그 종이가
나라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진 내가 이제부터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새벽에 비상방송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질서였다. 하지만 그 질서는 늘 목을 죄는 끈처럼 조용히 조여왔다. 나는 평양 중심가와 멀지 않은 관사에서 살았다. 창문 밖으로는 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겨울이면 눈이 깨끗하게 쌓였다. 누가 보면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집이 아니었다. 부웨이송 내부감찰 특별조 책임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언제든 조사실로 변할 수 있는 상자였다. 아침은 늘 일정했다. 배급소에서 받은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였고 군에서 내려온 낡은 난로에 석탄을 조금씩 아껴 넣었다. 석탄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태우면 이웃이한다. 이웃이 알면 기록이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나중엔 사치가 된다. 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가 일정 시간만 나와서 우리는 새벽에 양동이를 채워두곤 했다. 손이 얼어붙는 계절에는 물줄기가 가늘어졌다. 그럴 때면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물 한 바가지고 그리고 이동. 이동은 숨 쉬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했다. 내가 출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거울이 아니라 통행증이었다. 겉표지는 낡았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다. 통행증에는 구역 제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도장 하나가 나를 안전하게도 위험하게도 만들었다. 평양 안에서도 구역마다 보일부 검문이 있었다. 가끔은 예정에도 없던 불시 검사가 떨어졌다. 길목에서 차를 세우고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며 묻는다. 어디 가는 길이요?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절대 단순하면 안 된다. 너무 길면 의심, 너무 짧아도 의심. 그래서 나는 늘 똑같은 문장으로 말했다. 근무지로 이동 중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말이 흔들리면 끝이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무서워한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뒤에 붙은 조직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저 도장을 대신 찍는 손가락일 뿐이었다. 특별조는 보위성 안에서도 독립된 섬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호칭과 번호만으로 움직였다. 사건 하나가 내려오면 우린 먼저 기록을 수집했다. 보고문, 근무일지, 통신기록, 배급 수련표, 심지어 인민반 출석부까지. 사람을 파괴하는 데는 칼이 필요 없었다. 종이 몇 장이면 충분했다. 내 책상 오른편 서랍에는 늘 같은 물건이 있었다. 도장 잉크. 붉은 잉크는 특히 관리가 까다로웠다. 진하면 의도적 과잉, 흐리면 태만. 나는 매일 아침 잉크 농도를 확인했다. 종이를 누르는 힘도 일정해야 했다. 흔들린 도장은 곧 흔들린 충성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일을 기술이라고 믿었다. 감정이 아닌 기술. 사람이 아닌 절차.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나는 말수가 적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이 나라에서의 살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국영상점에서 일해 손님이 아니라 명단을 상대하는 직업. 그녀도 알았다. 말은 벽을 뚫고 나간다. 기업 너머엔 늘 귀가 있다. 가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언제 들어와? 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일 끝나면. 거짓말이었다. 끝나는 일 같은 건 없었다. 감찰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줄이었다. 한 사람을 끝내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을 끝내면 또 다음 사람. 그 줄의 끝에 결국 내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잠을 자도 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새벽이면 이유 없이 눈이 떠 손끝이 자주 저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안전한 위치에 있는데 그 답은 아주 작게 내 업무 속에 숨어 있었다. 며칠 전 특별조 내부로 내려온 문서 하나. 내부 정화 강화, 검열 대상 확대. 그 문서에는 새 규정이 적혀 있었다. 감찰 대상에 내부 감찰 조원 가족까지 포함된다는 조항. 나는 그 줄을 읽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내가 흔들린다는 기록이 남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 사소한 행동을 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부웨이성 창사 뒤편 쓰레기 보관소에 찢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검은 연필 흔적이 남아있는 조각. 그 조각에는 단 2글자만 보였다. 지령. 나는 집에 돌아와 그 종이를 난로 불빛에 비춰봤다. 그리고 곧바로 부엌 쪽 벽장 안 쌀통 밑에 숨겼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내 삶을 끝내고 동시에 살릴 줄은. 왜 그런 걸 숨겼을까? 나는 그때부터 이미 나도 모르게 균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먼저 출근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부웨이성 건물의 창문들은
어둠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불이 켜진 층은 몇 개뿐이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누군가 밤새 조사실에 있었단 뜻이다. 그 불빛을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인다. 나도 그랬다. 속도를 걸을 때마다 내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일부러 숨을 얕게 쉬었다. 숨을 크게 쉬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들키는 것 같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달랐다. 담배 냄새와 잉크 냄새 사이 낯선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리 특별조는 향이 강한 비누를 쓰지 않는다. 손 냄새는 기록이 된다. 나는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굳었다. 책상 위에 어제 숨겨둔 종이 조각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숨긴 건 아닐까? 나는 서랍을 열어 도장 잉크부터 확인했다. 습관이었다. 붉은 잉크통의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 있었다. 어제 내가 닫아둔 각도와 달랐다. 사람은 기억을 믿지 않으련, 특히 이런 조직 안에서는 더더욱. 네가 착각했다는 말은 곧 네가 미쳤다로 이어지고, 미쳤다는 평가는 곧 사상 문제로 번진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단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만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내 손전화 특유의 짧고 거친 울림. 나는 수화기를 들기 전 한 번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땀이 났다. 책임자 동지, 3층 기록실로 즉시 오시오. 음성은 건조했다. 명령은 늘 건조하게 내려온다. 감정이 섞이면 흔적이 남으니까. 기록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 속이 서늘해졌다. 기록실은 우리 특별조의 심장이다. 동시에 무덤이다. 그곳엔 종이가 있고 종이 속엔 사람의 생이 눌려있다. 나는 계단을 오르며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를 스쳐봤다. 충성은 곧 생명이다. 그 문구가 오늘은 더 날카롭게 보였다. 마치 나를 겨누는 칼날처럼. 기록실 문 앞에는 이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낯선 얼굴. 합동조 특유의 짙은 눈빛. 그들은 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그게 더 무서웠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기록실 관리원이 나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동지, 어제 22시 40분에 기록 열람한 거 맞소? 나는 잠깐 멈췄다. 어제 22시 40분.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 딸아이에게 물을 떠주고 있었다. 그 시간에 기록 열람이라니.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관리원은 고개를 들었다. 아주 잠깐. 무덤만. 기록에는 그렇게 남았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속이 조여왔다. 기록이 남았다는 말은 내가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기록이 곧 진실이든, 진실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권력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록 확인을 다시. 필요 없어. 관리원이 말을 끊었다. 윗선에서 이미 확인했어. 윗선. 이 조직에서 윗선은 얼굴이 없다. 얼굴이 없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때 한 합동조원이 한 장의 종이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내부 감찰 대상자 통합 명단. 휴지에 찍힌 붉은 도장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새로 찍은 도장. 나는 그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넘기는 순간 내 손자국이 남는다. 대신 제목 아래 작은 글씨를 읽었다. 대상 확대. 특별조 책임자 포함. 그 한 줄이 내 몸의 피를 멈추게 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합동조원이 물었다. 무슨 문제 있어? 나는 아주 짧게 답했다.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시 점검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 나에게 확인이 아니라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기록실을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그 바람이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내 뒤를 따라오는 숨결.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커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특별조가 특별조를 잡는다더라. 그 속삭임은 밥 냄새보다 빨리 퍼졌다. 나는 밥을 삼키지 못했다. 목 안에서 뭔가 걸린 듯했다.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평소라면 내 옆은 늘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빈자리는 달랐다. 존병이 아니라 내 비었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골목을 택했다. 발자국이 따라오는지 듣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들렸다. 내가 멈추면 뒤도 멈춘. 내가 다시 걸으면 뒤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가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 대신 속으로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조용했다. 부웨이성 안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 동지였다. 같은 내부 감찰 라인, 같은 특별조는 아니었지만 늘 비슷한 회의실에서 마주쳤다. 회색 군복의 단추가 늘 반듯했고 펜을 쥐는 손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는 말이 적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오래 산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순 없.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종이에 스며드는 잉크처럼 다시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만 같아서. 나는 그를 늘
박동지라고 불렀다. 조직 안에서 그 정도는 흔한 호칭이었다. 박동지는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흐르는 길을 만지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서가 어느 방을 거쳐 어떤 서랍에 들어가고 누가 몇 초 동안 열람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다. 그런 박동지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휴가일 거라 생각했다. 이곳에선 누구도 사라짐을 바로 사라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포장한다. 출장, 치료, 교육. 말은 늘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죽인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책상이 비어 있었다. 서랍이 잠겨 있었고 의자 위에 올려둔 외투가 사라졌고 종이 한 장 남지 않았다. 누군가 아주 깔끔하게 치웠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나는 그날 기록실 관리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박동지, 어디 갔어? 관리원은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종이만 넘겼다.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모를 수도 있다. 알게 되는 순간 그도 대상이 되니까. 점심때 복도 끝에서 마주친 하급 간부가 내 귓가에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박동지 어젯밤에 끌려갔다더랍니다. 끌려갔다. 그 단어가 내 속에서 천천히 굴러갔다. 너무 익숙하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무서운 단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표정은 기록이 된다. 기록은 곧 죄가 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평소보다 빨리 문을 닫았다. 오늘 동네에 검열반이 왔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디오 검사하고 책장 뒤지고 다들 숨도 못 쉬었어요. 검열반. 그 말만으로도 나는 딸아이의 방문 쪽을 봤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눈이었다. 아이의 눈은 어른보다 더 빨리 공포를 배운다. 아내가 더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도 한참 서 있었어요. 안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 들어오지 않아도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한 협박이다. 우린 보고 있다. 그 한 문장을 말없이 전달하는 방식.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물이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식도가 막힌 듯했고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새벽 나는 잠을 자다 깨었다.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확인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게임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신 나는 누운 채로 내 안주머니의 무게를 떠올렸다. 숨겨둔 종이 조각, 지령. 그 두 글자가 나를 찌르고 있었다. 며칠 뒤 뷰웨이성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특별 내부 정화, 일부 인원 재배치, 짧은 공지, 명단 없음, 설명 없음. 하지만 우리는 알아본다. 명단이 없을 때 그건 명단이 너무 길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나는 회의실로 호출됐다. 회의실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보웨이브 합동조, 비밀조사반. 그리고 내 특별조 부하들도 있었다.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서 한 번 본 적 없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불안과 거리감.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까 죽일까 하는 눈빛. 책상 위엔 서류철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책임자 동지, 최근 내부 감찰 기록 일부가 누락됐어. 누락. 그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누락은 실수가 아니, 누락은 의도다. 의도가 있다는 건 누군가를 만들려는 죄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아주 짧게 물었다. 누락된 기록이 뭡니까? 그가 답했다. 그걸 동지가 설명해야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깨달았다. 질문이 아니라 올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내 부하 중 한 명이 나를 따라왔다. 그는 내 가장 오래된 조언이었다. 나는 그를 신뢰했다. 그가 속삭였다. 책임자 동지, 요즘 우리 조화 안에서도 명단이 도는 것 같습니다. 명단? 예,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누가 먼저 살아남을지. 그런 명단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동지도 그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동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기록을 다루던 사람이었다. 기록을 다루던 사람이 끌려갔다면 그건 한 가지 의미다. 기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바뀐 기록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딸아이의 학교 공책을 들춰봤다. 그 안에 적힌 글씨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아이의 글씨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끝난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그 질문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내 말이 우리 집을 죽일 수 있으니까. 대신 나는 작은 목소리로 한 문장만 말했다. 이제 보위부가 우리를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를 더 확인했다. 박동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이 일의 문이 이미 닫혔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는 걸 말보다 먼저 피부로 느낀. 나는 그걸 직업처럼 배워왔다. 남의 흔들림을 읽고 거짓을 잡아내고 숨은 공포를 들춰내는. 그런데 파트 5부터는 그 감각이 나를 살리는 기술이 아니 나를 미치게 만드는 저주가 되어갔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다. 출근길 검문소에서 병사가 흡인증을 잡고 손가락으로 도장을 2번 문질렀다. 평소라면 한 번 보고 돌려준다. 그런데 그는 도장을 오래 만졌다. 마치 도장이 아니라 내 목을 만지는 것처럼. 동지, 오늘은 왜 늦었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았다. 비상지시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내 대답은 정해진 문장처럼 매끈했다. 그런데도 그 병사는 내 눈을 보며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를 알고 있다. 그날 이후로 이동 제한은 눈에 보이게 죄해왔다. 탐양 안에서도 구역 간 이동이 더 까다로워졌고 통행증 전수검사가 거의 매일처럼 진행됐다. 검문소마다 새 얼굴이 배치됐. 낯선 얼굴은 늘 위험했다. 그들은 내 과거를 모른다. 존중도 두려움도 없. 그저 지시만 있다. 그 지시가 누구를 향하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른 척 할수록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생활도 변했다. 아내는 배급표를 들고 구경 상점 줄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밀가루가 줄었다. 설탕은 거의 사라졌다. 약품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다들 눈밑이 꺼졌고 목소리면 작아졌다. 누군가가 투덜대면 옆 사람이 먼저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그 말이 배급보다 더 흔했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내게 딱 한마디만 했다. 오늘 약이 없대요. 딸아이는 겨울마다 기관지가 나빠졌다. 예전엔 보위성 간부용 병원에 부탁해 가끔 약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 부탁한다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드러내고 관계는 곧 조사 대상이 되니까. 나는 딸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밥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는데 죄책감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사무실에서 지워진 기록들을 떠올렸다.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규정들, 기록 삭제, 확인표, 누락방지 체크리스트, 통신기록, 봉인 절차, 그 모든 것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은 조직을 보호한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지운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특별조 내부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내가 회의실로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다.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서류를 덮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도 경례를 늦게 했다. 그 늦음이 나를 향한 가장 잔인한 신호였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 혹은 알게 만들고 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아주 미세한 표시를 남기기 시작했다. 종이 모서리를 접어두고 부장 잉크통의 위치를 1mm씩 다르게 두고 펜촉 방향을 바꿔놓았다. 그건 감찰자의 습관이다. 누군가 내 공간을 건드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은 장치. 그리고 며칠 만에 확실해졌다. 누군가 매일 내 서랍을 열었다. 누군가 매일 내 도장 잉크를 만졌다. 누군가 매일 내 의자 높이를 바꿨다.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훔쳐가지 않아도 된다는 듯. 그들은 이미 내가 무엇을 숨기는지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숨길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보위성 내 통신실에 호출됐다. 암호표 변경 공지입니다. 담당원이 말했다. 오늘부로 암호 체계를 교체합니다. 기존 표는 즉시 반납. 암호표는 특별조 책임자에게 호흡 같은 것이었다. 암호가 바뀌면 연락선이 바뀌고 보고 체계가 바뀐다. 그리고 체계가 바뀔 때 늘 누군가 사라진다. 나는 기존 암호표를 반납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숨겼다. 담당원은 내 손을 봤다. 그리고 아주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 손이 차갑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뚫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너를 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가장 번잡한 길을 선택했다. 사람들 틈에 섞이면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돈중 속에서도 시선은 더 선명해진다. 누군가 나를 지나칠 어깨가 일부러 부딪혀. 조심하시오. 그 말이 경고인지 사과인지 알 수 없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췄다. 골목 초입에서 낯선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을 읽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나는 느꼈다. 그 시선이 내 등 뒤에 그대로 꽂혀 있다는 걸. 그날 밤 아내는 촛불을 끄기 전 창문 쪽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딸아이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밖에 누가 있어?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아이에게도 공포를 확인시켜버릴 것 같아서 대신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이제 나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숨을 가장 먼저 끊어놓았다. 그날 나는 증거가 아니라
냄새로 먼저 알았다. 서류는 말이 없지만 사람이 만지면 냄새가 남는다. 손에 땀, 담배, 싸구려 비누, 그리고 두려. 내부감찰 특별조는 종이에 냄새를 구분하는 법부터 배운다. 거짓 보고서는 잉크가 다르게 마르고 급히 복제한 문서는 모서리가 다르게 닿는다. 오후 늦게 비밀조사반에서 봉인 서류 하나가 내 책상 위로 내려왔다. 겉표지엔 아무 제목도 없었다. 대신 안쪽 실로 묶인 매듭이 특이했다. 특별조 전용 결속법. 나는 그 매듭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내 손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서류철을 열자 얇은 종이 한 장이 먼저 나왔다. 근무지 내부 정리 지시, 열람 후 즉시 소각. 이런 문구는 흔했다. 그런데 아래쪽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인 문장이 있었다. 책임자 단독 열람. 나는 숨을 삼켰다. 단독 열람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덤이다. 이 문서를 본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된다.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다. 공유하면 죄, 숨기면 더 큰 죄. 조직은 늘 이렇게 사람을 조여왔다. 나는 문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엔 손글씨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연필, 힘주어 눌러 쓴 흔적. 그 글씨는 박동지의 필체였다. 특별조 내부에서 숙청지려. 메모가 제작 손배고 있다. 첫 줄 대상이 바뀐다. 기록 열람 로그도 바뀐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제작성. 지령은 내려오는 것이다. 그걸 다시 쓴다는 건 누군가가 지령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뜻이. 그리고 첫 줄의 대상이 바뀐다는 건 누군가가 죽을 순서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이었다. 그 아래에는 숫자 몇 개가 있었다. 기록실 로그 코드, 열람 시간, 담당자 번호. 그 번호는 내 조언 중 한 면이었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마치 벽 너머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내 조언, 그 오래된 조언이 서 있었.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책임자, 동지 보위부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짧게 물었다. 누가?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합동조입니다. 합동조. 낯선 얼굴들, 책임 없는 손대. 나는 문서철을 서랍에 넣지 않았다. 넣는 순간 내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신 문서 맨 아래에 서각 확인표를 끼워 위장했다. 내부감찰 특유의 방식이다. 진짜는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덮는 것. 복도를 걷는 동안 내 발끝이 바닥에 붙지 않았다. 귀만 살아있었다. 어느 문틈에서 속삭임이 새는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그때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특별조 책임자도 대상이래. 쉿, 들리면 죽어. 내가 듣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형광등은 너무 밝고 의자는 너무 낮았다. 이 공간은 언제나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 비밀조사반 요원이 서류를 툭 던졌다. 동지, 이 기록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찍었다. 거기엔 내 이름이 있었다. 내가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수각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무슨 말을 해도 함정이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그 한 문장만 말했다. 요원이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더 무서웠다. 그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 질문은 절차일 뿐이었다.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침을 삼켰다. 이 질문은 나에게 칼을 쥐어주는 질문이었다. 누군가를 지목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조직의 게임을 완성시킨다. 지목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대상이 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원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시간? 동지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까지요. 오늘 밤. 그 말은 곧 내일 아침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사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밑이 꺼지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나는 물을 틀었다. 물은 차가웠다. 너무 차가워서 손이 저릿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내 안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집에서 딸아이가 감기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들어온 것이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약이 없어요. 숨이 가빠요. 당신 제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붙든 손이 떨렸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대신 세면대 아래에 숨겨둔 얇은 칼날을 꺼냈다. 종이칼이었다. 문서를 자를 때 쓰는 얇은 칼. 그 칼로 나는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을 잘게 찢었다. 지령, 2글자. 내가 숨겨둔 증거의 일부. 찢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찢으면서도 나는 알았다. 이건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없애는 거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이 조직은 내 딸의 숨까지도, 내 약까지도, 내 가족의 목숨까지도
명단으로 쥐고 있었다. 여기서 남는 순간 언젠가 우리는 같이 끌려간다. 나는 마지막 조각을 물에 적셔 세면대 배수구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내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넣었다.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였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에 움직였는지 나는 그것을 벗어났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불을 끄고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실히 말했다. 나는 이제 시스템 안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표적이. 그날 밤부터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부외소는 더 이상 기관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귀였다. 복도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전화는 울리지 않는데도 계속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소리를 의심하게 됐다. 의심은 나를 살리는 감각이면서 동시에 나를 갉아먹는 병이었다.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참자가 아니라 도망자 후보가 된다. 하지만 출근을 하면 그날 밤까지 그들은 나를 조사실에 묶어둘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누군가의 메모 첫 줄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더 선명하게 찍힐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며 나는 몇 번이나 길을 바꿨다. 큰 길을 피하고 골목을 지나고 시장을 통과했다. 시장에는 배급표를 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사람들의 얼굴엔 피곤이 아니라 포기가 있었다. 누군가는 양배추 몇 잎을 두고 고성을 지르다 주변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말은 위험하다. 여기선 화도 위험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내 몸이 먼저 멈췄다. 현관문 옆 벽에 아주 얇은 분필 자국이 하나 있었다. 간달 모양. 특별조에서 쓰던 내부 표식이 아니라 국경 쪽 브로커들이 쓰는 표식이었다. 누가 여기까지 왔지?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옥스 거기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담배불이 잠깐 반짝였다가 꺼졌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아내는 딸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있었다. 딸아이의 숨은 얕았고 기침은 거칠었다. 약이 없다는 건 병이 아니라 운명이 된다는 뜻이다. 아내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오늘도 누가 문 앞에 왔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참 서 있다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놀람은 이미 사치였다. 나는 작은 종이에 숫자 몇 개를 적었다. 내가 외워둔 연락처, 내가 과거 조사 과정에서 쥐고 있었던 밀수 라인의 코드. 특별조 책임자에게도 비밀이 필요했다. 사람을 잡는 일을 오래 하면 언젠가 자신도 잡힐 걸 알기 때문이다. 그 라인의 이름은 최 사장. 국경을 드나드는 물자 운송을 도우며 돈을 벌던 브로커였다. 보웨이브에도 돈을 주고 군인에게도 담배를 주는 사람. 나는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서류 속에서 수십 번 봤다. 서류 속에서 본 브로커는 늘 도구였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그 도구에게 내 목숨을 맡기려 하고 있었다. 전화는 오래 울리지 않았다. 2번 울리고 끊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게 신호였다. 말하시오. 낮고 쉰 목소리.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내부 감찰이다. 급하다. 잠깐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거래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다. 그가 말했다. 내일 새벽 동대문구역 찰길 검은 벽돌 창고 혼자. 나는 물었다. 가족은? 그는 웃음처럼 숨을 내쉬었다. 가족은 값이 다르지. 값. 그 한 단어에 내 위장이 움찔했다. 그럼에도 나는 끊지 못했다. 이 나라에서 선택은 늘 나쁜 것 중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일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집안의 모든 종이를 만졌다. 가족 사진도, 딸아이의 공책도, 아내의 배급표도. 내 손이 닿은 것들은 모두 연결이 된다. 연결은 곧 추적이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 난로 뒤 틈에 넣었다. 그건 작고 조용한 작별이었다. 출발 전에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딸을 안고 있어. 문 열지 마. 아내는 내 손을 붙잡았다. 당신 돌아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죄가 된다. 나는 집을 나왔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이 남는다. 나는 일부러 마른 길을 골라 걸었다. 발자국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사라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철길 옆 검은 벽돌 창고. 그곳엔 정말 그가 있었다. 두꺼운 군용 외투, 손엔 낡은 라이터, 얼굴은 어둠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최 사장은 내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하듯 내 어깨를 한번 쳤다. 생각보다 큰 물건이 걸렸군. 나는 눈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주머니를 슬쩍 바라봤다. 내 안주머니에 남아있던 그 메모의 간축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우리는 움직였다. 그는 나를 트럭 뒷칸으로 안내했다. 석탄자루 사이에 공간이 있었다. 여기 들어가. 새벽 근무는
내가 뚫는다. 나는 물었다. 가족도 함께. 그는 짧게 끊었다. 말 많으면 죽어. 나는 이를 악물고 트럭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어둠이 덮였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숨을 크게 쉬면 기침이 나온다. 기침은 소리다. 소리는 총이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가 철길을 지나며 덜컹거렸다. 나는 손 묶인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갑자기 멈췄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여러 보웨이브 합동조의 목소리였다. 나는 피가 얼어붙었다. 왜 여기서? 그때 트럭 앞칸에서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약속한 대로 데려왔어. 그 한 문장이 내 뼛속까지 차갑게 만들었다. 브로커는 두 얼굴이었다. 아니 원래부터 한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만 착각했을 뿐. 트럭 문이 열렸다. 빛이 쏟아졌고 내 눈이 찢어졌다. 총구가 나를 향했다. 나는 그 순간 부망이 아니라 사냥감이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내 손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다. 돈도 담배도 아니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준비해야 한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탈북 준비를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바로 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트럭에서 끌려 내려오자마자 내 양손은 등 뒤로 꺾였.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감겼고 피가 순간적으로 손끝에서 멀어졌다. 숨을 쉬면 석탄 냄새가 아직도 폐 안쪽에서 올라왔다. 나는 기침을 참았다. 기침은 약함이다. 약함은 죄다. 합동조 요원이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내부감찰 특별조 책임자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들의 질문이 절차에서 진술로 박힌다. 그들은 나를 보위성 산하 임시조사시설로 끌고 갔다. 평소 우리가 사람을 넣던 곳이었다.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이 먼저 이해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세계구나. 조사실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딱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온도. 벽에는 작은 스피커가 달려 있었고 스피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감시였다. 나는 의자에 앉기 전에 바닥을 한 번 봤다. 먼지가 없었다. 누군가 자주 끌려 들어오고 자주 닦인 흔적이었다. 요원은 내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다. 네가 숨긴 것. 봉투 안엔 박동지의 메모가 복사된 종이가 들어있었다. 내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메모는 내가 숨긴 게 아니다. 이미 그들이 가진 걸 내게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물었다. 첫 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게 아니었다. 핵심은 누가 숙청지령 메모를 다시 쓰고 있는가였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제작성된 메모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가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숙청지령은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쓰는 건 반역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자 요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령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들은 그 누군가를 잡지 못했다. 아니, 잡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원은 의자를 밀며 내 귀 가까이 속삭였다. 국가가 지금 미쳐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알아? 그는 입꼬리를 내렸다. 네가 들고 있는 그 한 장 때문이야. 그 말이 뼈를 때렸다. 박동지의 메모. 첫 줄 대선이 바뀐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건 숙청의 칼끝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바뀌었다는 의미였다. 영단의 첫 줄. 그 첫 줄에 들어가는 이름 하나가 평양의 공기를 바꾸고 군부의 숨을 바꾸고 보위성의 시선을 바꾼다. 첫 줄은 단지 1순위가 아니라 체제의 다음 방향이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봤던 봉인된 메모에 찢긴 첫 줄. 그 대상 1순위 D가 잘려나간 이유를 떠올렸다. 그 이름은 너무 커서 그대로 두면 폭발한다. 그러나 바뀐 이름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패가 된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낯선 상급자가 들어왔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었다. 이곳에서 계급장을 숨긴다는 건 그가 법 위에 있다는 뜻이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말했다. 동지, 선택해.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살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가족이 먼저 무너져. 가족. 그 단어가 내 혀 아래에서 쓴맛으로 녹았다. 딸아이의 숨소리, 아내의 젖은 손, 약이 없던 밤. 나는 갑자기 내가 무슨 대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한 인간이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지금 평년은 통신 차단에 들어갔다. 근무지 통제도 강화됐지. 이미 암호는 바뀌었고 기록 삭제 명령이 내려갔어. 통신 차단, 암호 변경, 기록 삭제.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는 절차였다. 그 말은 즉 누군가가 죄를 만들고 동시에 흔적을 지운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죄의 그릇으로 내가 선택된 것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진술을 했다. 그 메모는 제 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실 로그는 조작 가능합니다.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록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상급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다. 박동지. 사라진 기록 담당. 그리고 그가 남긴 경고. 상급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미끼가 돼. 네가 살아있어야 누가 조작했는지 튀어나오거든. 미끼.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였다. 누군가를 미끼로 세우고 누군가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미끼였다. 그날 밤 나는 풀려났다. 정확히는 풀려난 게 아니라 끈을 조금 길게 받은 것이다. 나를 쫓기 위한 끈. 보호의성 건물 밖으로 나오자 평양의 공기가 이상하게 얇았다. 사람들이 더 조용했고 검문소는 더 많아졌다. 나는 나를 스치는 모든 시선이 천구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이제 이건 단순한 숙청이 아니다. 누군가가 숙청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실 하나가 국가정보원마저 기겁할 만큼 큰 이유는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기 전 속으로 물었다. 내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가족은 살까? 내가 말을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첫 줄의 대상은 지금도 바뀌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 대신 내 안에서 한 가지 결론만 자랐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여기 남는 순간 우리면 전부 끝난다. 그날부터 시간은 하루가 아니었다. 매 순간이 검문이고 매 순간이 노크였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말없이 내 얼굴을 봤다. 딸아이는 숨이 조금 나아졌지만 기침 소리가 아직 거칠었다. 약은 여전히 없었다. 나는 딸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다가 또 깨달았다. 이 아이의 열이 아니라 내 시간 자체가 끓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아내가 촛불을 끄자 방안이 어둠으로 가라앉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밝아졌다. 계산이 아니라 생존의 도식이 떠올랐다. 내가 가진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가 본 숙청지령 메모에 찢긴 첫 줄에 대한 기억. 다른 하나는 박동지가 남긴 기록 조작의 단서들. 문제는 그 단서들이 종이가 아니라 내 머릿속이라는 점이었다. 머릿속 기억은 고문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만들어야 했다. 남들이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딸아이의 낡은 수학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연필을 쥐었다. 특별조 책임자만 아는 암기 방식. 숫자 뒤에 글자를 숨기는 방식으로 단서를 적기 시작했다. 열람 시간은 날짜로, 로그 코드는 나이로, 담당자 번호는 배급표 번호. 누가 봐도 평범한 계산 흔적처럼 보이게. 연필 끝이 부러질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새벽 2시쯤 나는 다시 최 사장에게 연락을 넣었다. 전날의 배신을 기억하면서도 배신한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미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신호는 짧게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차가웠다. 살아있네? 그가 말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내가 살아있어야 당신도 덤을 벌지. 잠깐. 웃음 같은 숨. 이제야 말이 통하네. 나는 조건을 말했다. 가족까지. 그가 곧바로 잘랐다. 불가능. 돈을 더 주면? 돈 문제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거든. 너는 사건이야. 사건. 나는 그 단어에 목이 잠겼다. 그가 이어 말했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 평연 안에서는 힘들고 내부 감시를 먼저 뚫어야 해. 나는 물었다. 어떻게? 운송 대열을 타. 운송 대열. 물자 운송은 검문을 덜 받는다. 검문을 받더라도 통인증이 아니라 명령서로 지나간다. 특별조 책임자인 나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최 사장은 조건을 내걸었다. 네가 가진 걸 보여줘. 나는 즉시 거절했다. 지금 보여주면 난 끝이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럼 넌 이미 끝이야. 지금 널 잡으려는 놈들이 네가 뭘 쥐었는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더 미쳐. 맞았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서 더 잔인해진다. 나는 잠깐 침묵한 뒤 아주 작은 전부를 흘렸다. 숙청지령 메모 첫 줄 바뀌었다. 그 말 하나로 통화 반대편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내가 너를 넘긴 놈들도 그걸 노렸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은 사치였다. 나는 살기 위해 통화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사흘 뒤 새벽. 평양 외곽
연탄 공장 뒤편. 거기서 운송 차량이 출발한다. 너는 공장 노동자처럼 들어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려다봤다. 특별조 책임자의 손. 고장과 서류로만 살던 손. 그 손으로 연탄 자루를 들 수 있을.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아내는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배급표가 떨어지면 굶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집 밖을 추렸다. 밖은 시선이고 시선은 명단이다. 대신 나는 준비했다. 현금처럼 통하는 것들. 담배 몇 갑, 중국산 비누 1개, 설탕 약간, 신분 위장. 내 낡은 군복 대신 공장 작업복을 구했다. 신호, 기침 3번. 운송대열에 합류할 때 쓸 암호. 아내는 내가 숨겨둔 물건들을 보며 울지 않았다. 울면 들킨다. 그녀는 그저 딸아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낮게 말했다. 당신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날 밤 딸아이는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우리 어디가?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조용한데, 조용한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은 조용함이 아니라 총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사흘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창밖엔 눈이 얇게 깔려 있었다. 대자국이 남는다. 나는 아이를 업고 아내는 물건을 품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벽의 흔적, 바닥의 긁힘, 천농작.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기록은 지워도 흔적은 남는. 연탄 공장으로 가는 길. 나는 한 가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최 사장이 또 배신하면, 운송대열 자체가 함정이면,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속으로 물었. 지금 이 순간 내 계획은 이미 세워나갔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굴뚝 너머로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차량의 번호판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건 보이부 차량 번호 책이었다. 그 번호판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다. 머리로는 이미 예상했는데도 눈으로 확인하는 공포는 또 달랐다. 연탄 공장 굴뚝 뒤편. 새벽 공기는 석탄가루 냄새와 습기가 뒤섞여 목을 긁었다. 공장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 어깨엔 검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틈에 섞였다. 아내는 딸아이를 안 내 뒤 한 걸음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는 가족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가족은 표적이다. 그런데 보이부 차량이 있었다. 그건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매복일 가능성이 컸다. 최 사장이 말했던 운송대열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연탄 자루가 실린 트럭 2대. 운전수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작업반장은 서류철을 들고 소리쳤다. 빨리. 지체하면 오늘 배급도 없다. 오늘 배급. 사람들은 그 말에 더 빨리 움직였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채찍은 굶주림이다. 나는 작업복 소매로 손등을 닦았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딸아이가 내 눈을 올려다봤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고 싶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차 뭐야? 나는 숨을 삼켰다. 보지 마.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설명하면 공포가 커진다. 우리는 트럭 뒷칸에 탔다. 연탄자루 사이에 만들어둔 빈 공간. 최 사장이 말한 자리였다. 나는 아내와 딸아이를 먼저 넣고 마지막으로 내가 몸을 밀어넣었다. 연탄가루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기침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기침 한 번이면 사람 하나가 발각된다. 문이 닫히자 어둠이 덮였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찾았다. 손이 차가웠다. 살아있는 손인데도 이미 얼어붙은 것처럼.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가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갔다. 연탄자루가 흔들릴 때마다 딸아이가 작게 숨을 삼켰다. 나는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쉿. 내 숨도, 아내의 숨, 딸아이의 숨도 한꺼번에 얇아졌다. 첫 번째 검문소. 트럭이 멈췄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포장이 찍히는 소리, 적재 확인, 짧은 명령. 그리고 트럭 뒤로 오는 발소리. 나는 그 순간 내 직업의 잔인함을 떠올렸다. 내가 누군가를 잡을 때 이렇게 조용한 발소리로 다가가. 해상은 숨을 참는다. 결국 숨이 끊기는 건 대개 총이 아니라 공포다. 천이 들쳐지는 소리가 났다. 연탄자루 하나가 발로 툭 찼다. 내 딸아이 몸이 아주 작게 떨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꾹 눌렀다. 살아있으라는 압력이 아니라 소리를 죽이라는 압력이었다. 냄새가 심하군. 누군가 말했다. 다른 목소리가 툭 던졌다. 연탄이다. 넘어가.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흐르는 건 땀과 침,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질문뿐이다. 최 사장은 정말 우리를 빼돌리는 걸까? 아니면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내가 가진 첫 줄의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서 조작되고 있을까? 두 번째 검문소에서 일이 터졌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차량 번호 확인. 전원 하차. 그 목소리는 달랐다. 더 높고 더 급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확신이 있다는 건 명단이 있다는 뜻이. 나는 아내의 손을 세게 잡았다. 아내가 내 귀에 숨소리처럼 말했다. 안 돼. 딸아이는 내 품에서 작게 울먹였다. 그때 트럭 앞칸에서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들, 잠깐만. 이건 계획에 없었어. 계획에 없었다. 그 말이 내 머리를 때렸다. 가시쿠나 소리. 가까워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금속 마찰음, 총기 점검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딸아이 공책 속에 숨겨둔 숫자대, 막동지 메모에서 뽑아낸 로그 코드들. 그건 종이가 아니라 내 유일한 몸값이었다.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보위성 내부감찰 특별조 책임자. 너 맞지?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린 아직 떠나지 못했다. 우린 아직도 이 나라의 목구멍 안에 있었다.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소나귀에 힘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지금 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간다. 트럭 천막이 확 열렸다. 빛이 칼처럼 들어왔고 내 눈이 찢어졌다. 총구가 우리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시 조직의 절차대로 끌려가 조사실에서 죽느니 여기서 지금 목숨으로 길을 열겠다. 나는 딸아이를 아내 품으로 밀어넣고 내 몸을 먼저 밖으로 던졌다. 멘탕가루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도망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결단이라는 것을. 지금 뛰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진짜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뛰었다. 뛰면서도 발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눈아픈 연탄가루와 손전등 빛이 뒤섞여 하얗게 번졌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총구가 흔들리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멈춰! 쏴! 나는 딸아이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이 작아.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것 같았다. 아내는 내 뒤에서 숨을 찢어내듯 따라왔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증거처럼 도망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평양은 더 미쳐갔다고 했다. 국경 봉쇄, 야간 검문 강화. 사람들은 누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삼키듯 퍼뜨렸고 그 소문 속엔 내 직함이 섞여 있었다. 특별조 책임자, 내부 감찰, 숙청지령 메모. 나는 이제 한 인간이 아니라 국가가 삼키려는 이물질이었다. 우리는 사흘을 버텼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고, 폐가, 공장 뒤편에 빈 보일러, 사람 발길이 끊긴 곳을 찾아 숨었다. 밤에는 숨을 뱉지 않고 움직였다. 숨은 하얗게 보이니까. 딸아이는 열이 다시 올랐다. 입술이 말라가는데도 울지 않았다.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었다. 공포가 아이를 조용하게 만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다. 두만강. 말로만 들었던 선. 물이 아니라 선. 넘는 순간 살고 넘지 못하면 끝. 브로커의 끝. 연결은 다른 사람이었다. 최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국경 쪽 군복을 입은 남자가 짧게 말했다. 따라와. 말하지 마.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해서 나는 속으로 비명이 났다. 익숙한 말투는 곧 국가의 말투였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두만강 근처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조용한 만큼 더 무서웠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숨은 조용함이었다. 그날 밤 안개가 짙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이 우유처럼 흐려졌다. 나는 그 안개가 하늘이 우리를 덮어주는 이불이길 빌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안개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안개는 숨기지만 방향도 빼앗는다. 우리는 배를 깔고 기어갔다. 몸을 낮추면 살 수 있다. 그건 감찰할 때도 도망칠 때도 같은 법칙이었다. 땅은 얼어 있었다. 파꿈치가 미끄러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피가 나도 닦지 못했다. 탁면 소리도 위험했다. 딸아이는 내 등에 엎여 있었다. 아이의 숨이 점점 가벼워졌다. 너무 가벼워서 없는 것 같았다. 조금만. 나는 아이 귀에만 들리게 말했다. 조금만 가면 돼. 강이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바뀌었다. 흙냄새가 젖은 물냄새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반대편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었다. 저기선 사람들이 밤에도 불을 켜는구나. 그 생각 하나가 내 가슴을 찢었다. 우리는 평생 어둠에 익숙해지는 훈련만 했는데 방가에 도착했을 때 물은 얕아 보였다. 하지만 얕은 물이 더 무섭다. 얼음이 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발이 빠지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총이 온다. 나는 먼저 발을 넣었다. 차가움이 뼈를 깨물었다. 두 번째 발을 넣는 순간 얼음이 아주 작게
딱 하고 울었다. 아내가 숨을 삼켰다. 나는 손을 뒤로 뻗었다. 아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우리는 한 걸음씩 숨을 잘게 쪼개며 건넜다. 그때였다. 뒤쪽 강가 쪽에서 손전등이 번쩍했다. 거기 누구야? 얇은 외침. 그러나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한마디. 아내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딸아이가 내 등에서 작게 몸을 떨었다. 아내가 물속에 무릎까지 빠졌다. 물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국경에서는 그게 폭발음이었다. 나는 멈췄다. 멈추는 순간 죽는. 하지만 계속하면 아내를 놓친다. 아내가 내 눈을 봤다. 안개 속에서도 나는 봤다. 그 눈빛이 괜찮아가 아니라는 걸.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딸아이도 죽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 내가 평생 잘나는 사람들, 내 도장 아래서 사라진 이름들이 그 순간 전부 내 목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딸아이는 내 등에 있었다. 아이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뒤에서 아내의 발버둥 소리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다. 안개를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 가! 아내가 결국 아주 작게 한 번 소리를 냈다. 그 한 번의 소리로 나는 살았다. 그리고 아내는 거기 남았다. 나는 강을 넘어 반대편 흙을 붙잡았다. 손바닥에 진흙이 묻었다. 그 진흙은 따뜻했. 믿기 힘들 만큼. 딸아이를 내려안았다. 아이는 내 목을 감고도 울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였다. 숲 쪽으로 기어들어가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진다. 무너지면 끝난다. 우리는 넘어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내가 없는 이 탈출은 완전한 탈출이 아니다.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나는 그 강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기쁨보다 먼저 소리에 놀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컸다. 너무 자유로웠다. 나는 그 소리들이 내게 허락된 것인지 믿을 수 없어서 자꾸만 어깨를 움츠렸다. 여긴 안전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국정원 조사관이었다. 말투는 반정했고 시선은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차분함을 믿지 못했다. 평양에서도 사람들은 차분하게 사람을 끌고 갔으니까. 딸아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을 때마다 나는 숨을 겨우 이어붙였다. 우리는 하얀 차량에 실려 이동했고 창밖에는 불빛이 길게 늘어섰다. 불빛은 저쪽 두만강 너머에서 보던 불빛과 달랐다. 여긴 가까웠다. 가까워서 오히려 더 아팠다. 아버지, 여기 밤인데 왜 밝아? 딸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 대신 아이 머리를 끌어안고 아주 작게 말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불을 끄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이 뜨거워졌다. 내가 울어서가 아니라 참는 게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하나원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규칙으로 보였다. 식사 시간, 교육 시간, 점호. 사람들은 정착이라고 말했지만 내 눈엔 또 다른 형태의 시설처럼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문고리를 몇 번씩 확인했다. 잠들기 전에 딸아이의 숨을 3번 확인했다. 잠들고 난 뒤에도 2번 더 확인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강가에 있었다. 안개 속에서 넘어오지 못한 아내의 눈빛. 그 입모양. 나는 그 장면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감았다. 조사 과정은 길었다. 나는 숙청지령 메모 이야기, 기록 조작 이야기, 내부감찰 특별조의 구조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결국 하나였다. 첫 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이름을 말하면 누군가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았어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결국 말했다. 이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의 본질. 그 첫 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나라가 누구를 죽여야 안정된다고 믿는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내가 쥐고 있던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바꾸는 열쇠였다는 것을. 정착 교육이 끝나갈 무렵 딸아이가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과자를 골랐다. 아이는 색색의 포장지를 만지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거 우리 사도 돼? 그 질문이 나를 무너뜨렸다. 사도 된다고? 여기선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다고. 그 단순한 사실이 너무 벅차서 나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에서 총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물소리가 들렸다. 금한강의 차가운 물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한국의 비는 이상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았다. 숨겨야 할 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떤 소리에는 몸이 먼저 움찔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닫으면 심장이 멎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아직도
어딘가에선 부의부간에 이름을 찾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나는 멍하니 아이를 보았다. 놀러 와도 되냐? 는 질문을 나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다른 질문을 허락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나는 아직도 아내를 잃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평생 그 강의 한복판에서 나의 절반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딸아이의 손이 따뜻해진 오늘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살아남는다는 건 단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구나. 창밖엔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현실이 됐다.